잘 계셨죠? 어, 오늘 그 노트북을 고급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전번은 좀 이게 좀 싼 노트북을 쓰는 바람에 좀 버벅거렸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을 바꾼다는 얘기는 방송실을 바꾼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방송실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필사 이정길 선생님이 다 해주시고요. 또 이 조명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조명도 두 개나 새로 준비를 해가지고, 어, 그, 방영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얼굴이 좀 좋아 보입니까? 나중에 조명 없이 하려면은 아마 제가 성형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형 수술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해서 강의를 할게요. 올해 강의가 중국에 관련된 강의였죠. 그래서 맨 첫 번째 네 가지 테마 중에 맨 첫 번째가 중국 사상사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테마가 중국이 어떻게 공산화됐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지금은 세 번째 테마는 중국의 권력층이 어떻게 권력 투쟁을 하는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아마도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스캔들이 보시라이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라이 스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라이 스캔들은 그 후진타오 2기에 발생을 했어요. 후진타오 1기는 원래 이제 중국의 정치는 어, 이제 총서기가 5년 동안 총서기를 해요. 그래서 후진타워 1기 5년은 2002년부터 2007년이고요. 후진타워 2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이 되면은 후진타워는 물러가게 됐어요. 근데 2007년에 중앙상임위원이 9명이거든요. 9명인데 서열 1위가 총석이 후진타워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우방기, 3번이 후진타워, 4, 5 거쳐서 6번이 누군가 하면요. 시진핑이고 7번이 리커창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이 저우융캉. 이제 저우융캉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또 나이가 2012년이 되면은 68세 이상이 돼요. 근데 그 중국의 그 원칙에 하면 칠상파라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2012년에 67세가 되면은 중앙상임위원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68세가 되면은 중앙상임위원도 못하고 청소기도 못해요. 그래서 서열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2012년이 되면은 68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상임위원도 못하고 총서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서열이 제일 빠른 시진핑이 2012년부터는 총서기를 하도록 됐어요. 이 서열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차기 지도자는 시진핑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장쩌민이 누구를 밀었는가 하면요. 이 보시라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보시라이를 남총서기를 중앙상임위원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진타오하고 장쩌민은 서로 당이 다르죠. 장쩌민은 상하이 패거리고 후진타오는 공청단이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장쩌민이 미는 보시라이를 후진타오가 미워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인사권은 후진타오가 있으니까 이 보시라이를 자천시켜버려요. 충칭시의 서기로 자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렌시에 시장하다가 다렌시에 서기하다가 라닝성 성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때 굉장한 실적을 올렸어요. 부정부패를 다 일소시키고 굉장히 경제를 좋게 해가지고 차기 지도자로 딱 등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 돼가지고 오히려 상임위원도 안 시켜줘 버리고
충칭시 서기로 자천을 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시라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사실은 시진핑하고 보시라이는 굉장히 좀 가까워요. 가깝고 각각에 살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부총리까지 했고, 보시라이 아버지 보이보도 부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은 문화대혁명 때 실각을 해요. 실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복권되지만은 정치 일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자기 부친이 실각하는 그 경위를 보면서 절대로 튀는 행동, 앞에 나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진핑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항상 맞장구만 쳐요. 아, 네 말 맞아. 네 말 또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나라에 황희정승하듯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진핑가 참 괜찮다라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보시라이는 시진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은 시진핑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 보시라이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보시라이는 사람 보면 여기에 키도 굉장히 커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대회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력도 좋고 또 폼도 좋고 또 배경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은 이 보시라의 부친이 보이보라는 분이에요. 이 보이보라는 분은 덩샤오핑이나 보이보나 그다음에 그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 이런 사람들과 거의 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보 이분도 부총리를 한 분이에요. 부총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 의해서 실각을 해요. 실각을 하니까 보시라이가 자기 아버지 옆구리를 팍 때립니다. 팍 때리면서 어떻게 반동 분자가 됩니까? 라고 팍 때려가지고 마치 갈비뼈가 2개나 나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보가 자기 아들 보시라를 탁 보고 너는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 라고 극히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보시라이 가게, 보이보의 가게가 반동 분자로 찍히면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라이가 그걸 염려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해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 보이보한테 능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은 출세 지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보라는 분은 나중에 마오쩌둥이 죽고 난 뒤에 복권이 돼요. 복권이 되면서 덩샤오핑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돼요. 근데 이때 복권이 되면서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잖아요. 실권을 잡고 난 뒤에 이 덩샤오핑은 서기가 아니에요. 서열 1위가 아닙니다. 1위는 호야호방,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인데 덩샤오핑은 중앙군사위 주석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못 하니까 원로 고문회를 만들어요. 8명의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고문회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걸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할 때 고문회의 주임은 덩샤오핑이고 부주임은 누군가 하면요. 이 보이보라는 사람이요. 보이보라는 사람이고 또 천인이라는 사람도 그 회원에 속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8명이 가장 권력이 있어요. 총서기도 맘대로 갈아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보가 부주임이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보에 의해서 이 보시라이는 굉장히 출세 가도를 굉장히 빨리 달려요. 또 한 가지 장점이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보이보가 이걸 덮어줘요. 그래서 해임될 걸 해임
안 됩니다. 그래서 장쩌민이 보이보한테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죠? 그래서 장쩌민이 보시라이를 지원해줘요. 후원해줍니다. 그런 관계요. 그 다음에 이 보시라이가 결혼을 하는데요.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뭐 첫 번째 결혼은 베이징시 당서기, 베이징시의 제1인자죠. 1인자의 딸하고 첫 번째 결혼을 해요.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국하이라이라는 여인하고 이 국하이라이는 베이징대 학생이었어요. 베이징대 학생하고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바람이 나면서 첫째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여인, 이 국하이라이에 붙이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인민해방군 부주석이요. 부주석이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카이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아들을 하나 놓는데 이제 이 보시라이의 스캔들의 한 축을 이루는 보가가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보가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인이 등장하는데 이 천인이라는 사람은 역시 부총리 출신인데 이 8대 원로에 하나 속했잖아. 그죠? 이 천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현재 중국의 천하는 우리 공산당 원로들이 다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는 우리들의 후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말 하나로 패자당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천인인데 천인의 손녀하고 보각하고는 열애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 중앙 권력층하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보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쩌민이 원래는 시진핑 대신 총서기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보시라이입니다. 근데 이 보시라이가 어디로 간가 하면요. 어디로 간가 하면은 이제 충칭시로 자천이 됐어요. 근데 충칭시라는 데는 어떤가 하면은 인구가 지역은 어딘가 하면은 이게 쓰촨성이니까 중국의 그 약간 남쪽이면서 중심 지역에 여기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요. 3,500만 정도가 돼요. 근데 보시라이가 가기 전에는 여기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시라이가 딱 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청홍타흐이라는 걸 내세워요. 창홍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홍색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공산당 좋다는 노래를 전 시민들한테 다 부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흑인데 흑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흑방분자라 그러면은 자본가 지식인들이요. 자본가 지식인들을 타도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흑방분자라 하는 것은 자본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 돈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부정부패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공무원 중에도 부정부패 많이 하잖아, 그죠? 부정부패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깡패 조직들, 이게 이제 흑방분자예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예, 완전히 다 없애니까 이 칭타오에 중칭에 있는 사람들이 야 호청친이 왔다. 왜요? 부정부패한 사람을 다 없애버리니까 비리를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홍색 가요를 막 불러. 이게 뭐와 닮아 있는가 하면요. 문화대혁명과 닮아 있어요. 여기에 홍색 가요 부르는 것은 마오쩌둥의 어록을 들고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흑인데 이게 문화대혁명 때 자본가 지식인들을 다 없애는 운동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기에 자본가 지식인들 대신에 여기에 부패 분자들, 자본가들에 의해서 부패한 지식인들이나 그 다음 기업하는 사람들이거나 조직 깡패들을 일거에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인기가 팍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마오쩌둥의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충칭의 포청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기가 막 올라갔죠, 그죠? 막 올라갔는데 이걸 뭐라는가 하면요, 충칭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시라에 의해서 충칭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충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죠. 충칭 모델. 충칭 모델은 이게 분배 우선이야. 분배. 그러니까 자본가들, 기업인들한테서 세금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는 놈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 돈 다 뺏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직접 돈을 꼽아주게 되는 거예요. 꼽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친인민 정책. 완전히 공산주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정책. 이건데, 이걸 가지고 되게 이제 보수적이다 그래요. 공산주의에서는 보수적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한테 막 돈을 주머니에 꼽아주잖아요. 이걸 되게 진보 개혁이라 해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꼽아주는 걸 진보라 안 하고 보수라고 해요. 그럽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라에 의해서 충칭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보시라에는 중앙의 지도자급으로 상승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광둥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광둥 모델은 이제 양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양양은 덩샤오핑이 지방시찰을 갖다가 양양이라는 사람을, 왕양입니다. 왕양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왕양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얘기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왕양을 키워라. 그래서 왕양을 키웠어요. 키우고 난 뒤에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광둥성으로 보냈습니다. 광둥성. 자, 광둥성인데, 이 광둥성은 크기가요, 인구가 1억이요.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면적도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딱 갔어. 여기에 딱 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쓰는 정책은 뭔가 하면요, 정책은 친기업적이요. 기업적인데, 기업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융자를 해줘요. 해주는데, 골라서 융자해 줍니다. 옛날 모델, 기계산업이라든가 중화학, 중공업 이런 데는 돈 안 줘. 안 주고 신기술적으로 돈을 막 풀어줘요. 풀어주니까 기업은 신기술적으로 IT라든가 AI 등등 이런 신기술 쪽이 강동성에서 막 발전을 해요. 그래서 현재 강동성은요, 최신 기술 단지가 강동성이야. 예,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욱한촌 사태라는 게 벌어집니다. 욱한촌 사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요 욱한촌은 광동성의 밑에 요 하나의 동네인데요. 한 2만 명이 살아요. 2만 명이 사는데 여기에도 그 서기가 있어요. 공산당 서기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다 하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토지를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농민들이 농사 짓는 토지를 이게 중앙에서 사들여요. 사들이는데 헐값에 사들여요. 예를 들면은 1억짜리 땅을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만 주고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사들여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거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시위를 벌이는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강주 민주화 운동처럼 돼버렸어요. 민주화 운동처럼 되면서 이 강동성의 경찰 병력들이 포위를 하고 그냥 밀고 들어가려 그래.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왕량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 욱한촌에서 요구하는 조건 다 들어주겠다.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욱한촌의 서기를 직접 선거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 뽑아라. 그래서 직접 선거에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왕량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왕량이 좋다. 강동성 전체를 욱한촌처럼 직접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서기를 뽑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성공을 거둬요. 전국적으로
아, 그 참 좋은 제도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동성의 모델은 여기에 중국으로 보면은 이게 진보 쪽이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 하나밖에 없지만은 항상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해결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보시라이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량이 2017년도에는요, 서열 네 번째가 돼요. 서열 네 번째의 중앙상무위원으로 등극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보시라이로 돌아오면은 이 보시라이가 장홍타흑에 의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추게 되고 지도자로 부상을 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스캔들이 하나 터져요. 스캔들의 주역이 누군가 하면 왕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왕리진은 원래 몽골계 사람이야. 몽골계 사람인데 그 왕리진이 신분을 세탁을 해가지고 한적으로 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세탁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보시라이가 다렌시에 서기를 할 때 이 사람 뭐였는가 하면요. 공안국장을 했습니다. 공안국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경찰국장이라는 얘기요. 도의 경찰국장 있잖아요. 그죠? 경찰국장이 돼 가지고 다렌시의 그 조폭들, 비리, 부정한 사람들을 몽땅 잡아넣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 왕리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리진에 의해서, 모든 비리 척결을 하니까 보시라이는 이때부터 다렌시의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리진이 경찰로서의 무력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문도, 예, 문무겸전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글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서예도 잘해요. 그래서 치밀했던 서예가 전문가 수준 정도로 되는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리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왕리진에 의해서 스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스캔들인가 하면요. 여기에 여기 이제 누군가 하면 여기 중간에 이 사람이 보시라요. 키도 크고 사진 이렇게 나왔지만은 실물 보면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이 누군가 하면요. 구카이라예요. 요게 구카이라의 사이에 난 아들, 둘째 아들, 보가갑니다. 보가간데, 보시라이가 다렌시에서 비리 공무원들 다 없애고, 그 다음 조직 깡패 다 없애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다시 충칭시로 와가지고 비리 공무원들 다 없애고, 그 다음 깡패 다 없애고, 포청천, 예, 충칭의 포청천이 되는데, 겉으로만 그렇고요. 내부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비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부정축제해가지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2000년도 초만 해도요. 중국의 지도자들은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외국으로 돈을 빼돌려요. 조 단위 이상을 빼돌립니다. 이 보가가를, 자기 아들 보가가를 통해서 영국의 닐 헤이우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해요. 그래서 외국 은행에 보시라이가 돈을 엄청나게 은행에다 저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문제는 이 닐 헤이우드하고 사실은 이 쿠카일라이하고는 연인 관계요, 불륜 관계지. 불륜 관계인데 닐 헤이우드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 보시라이가 어마어마한 돈을 세탁해서 외국 은행에 갖다 넣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미션을 요구합니다. 커미션을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이게 터뜨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닐 헤이우드가 못할 짓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은 너 아들 보가가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이 보시라에서는 참 난처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쿠카일라이가 이 닐 헤이우드를 충칭의 호텔로 불러들입니다. 호텔로 불러들여 가지고
저녁을 탁 먹으면서 와인도 싹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또 아마 독한 술도 마시겠죠. 그래서 이 닐 헤이우드가 술이 완전히 취했어요.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독을 줍니다. 이 술잔에 독을 따라서 독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닐 헤이우드가 그 독을 마시고 죽어버려요. 독을 마시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여기에 있는 이게 누구예요? 왕리진이거든요. 왕리진은 그 내막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이 상태를 CCTV로 다 녹음을 뜨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녹화하고 CCTV로 녹화하고 녹음을 비밀 녹음을 다 하고 죽은 상태에서 피까지 뽑았어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왕리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닐 헤이우드는 이게 이제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이그 충칭시의 그 공안 부국장들이 국장과 부국장들이 닐 헤이우드가 가음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탁 내려요. 탁 내리고 바로 화장해버립니다. 화장했어요. 없어요. 증거 다 없었죠? 근데 문제는 모든 증거를 누가 가지는가 하면요. 왕리진이 가지고 있어요. 왕리진이 가지고 있는데 이 왕리진이 이 보가가 문제로 보가가 사건을 터뜨리면서 왕리진한테 면담 신청했는데 면담을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니까 북한이가 개입하고 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 버렸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왕리진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이 보시라이를 찾아가요. 보시라이를 찾아가는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보시라이하고 부카이라이가 얼마나 타락하고 퇴폐된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보시라예요. 보시라인데 이 보시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밍이라는 사람인데 시밍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입니다. 회장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자 하나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장찌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이 배우인데 이 배우하고 시밍하고는 내연 관계가 있죠. 내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밍이 장찌를 여기 보시라이한테 성상납을 해줘요. 성상납을 해주는데 문제는 상납하면서 보시라이가 하룻밤 장찌한테 화대를 주는데 얼마 주는가 하면요. 18억을 줘요. 18억을 주는데 한 10번 정도 잤다 그래요. 근데 화대 전체가 얼마가 하면 1,300원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보시라의 지도에서 지 주문에서 안 나왔지. 누가 시밍이 1위로 보시라한테 주고 보시라이가 1위한테 준 거죠. 근데 이 장찌가 잘생겼느냐? 여기 보면 요 여자 있죠, 요 여자가 장찌요. 장찌인데 볼품이 없잖아. 좀 비승말라가지고 만질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여자한테 하룻밤 화대가 18억, 전체 1,300억까지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만 하고만 잔 게 아니고 뭐 이게 장펑이라는 CCTV, 이 CCTV 어딘가 하면 중국의 중앙방송국, 우리나라로 보면 KBS 같은데요. KBS의 아나운서하고도 내연 관계가 있고, 이 아나운서는 또 시민하고도 또 내연 관계가 있고, 이런 거요. 그다음 또 이게 장외제라고 하는 여인하고도 이제 연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라이는 겉으로는 충칭의 포청천이지만은 여자 관계가 엄청나게 난잡해요. 그래서 시민이 호텔에 한 개층을 다 비워놓고 보시라이한테 줘요. 주면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와가지고 여자들하고 파티를 열 정도로 그런 행각을 벌였던 게 보시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카이라이는 그럼 깨끗하냐? 이 국카이라이의 연인도 많아요. 국카이라이의 연인은 아까 봤던 공안국장, 이 왕리진하고도 이 왕리진이 나이가 한 10살 정도 적어요. 여기에도 이 불륜관계, 내연관계가 돼 있고, 아까 닐 헤이우드,
닐 헤이우드하고 또 여기 프랑스 사람, 이 사람들하고도 내연관계가 됐습니다. 드러난 것만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하고 내연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이제 또 하나, 이 구카이라이가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가 보면요. 이게 보시라이하고 장웨이제, 이 장웨이제는 나렌시에 있는 방송국의 아나운서입니다. 이, 네, 이 보시라이하고 장웨이지하고 내연 관계가 돼가지고 이 장웨이제가 이 임신을 해버렸네. 요 보이죠? 요 여인, 이 장웨이죠, 장웨이제. 장웨이제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보시라이한테 보란 듯이 응? 내가 네 남편하고 네 남편 애를 내가 뵀다라고 보란 듯이 예, 어기고 다니는 거예요. 어기고 다녀. 그러니까 이 장웨이제가 구카이라이를 잘못 봤어요. 구카이라이가 얼마나 독한 여인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구카이라이가 나린 씨의 압력을 넣어서 이게 아나운서직을 해임시켜요. 해임시키고 난 뒤에 이 장웨이지에는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되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실종돼 어디 갔나라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조사해 보니까 박물관에 임산부 표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장웨이지가 임신한 상태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가지고 박물관에 미라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임신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표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북한라인은 그게 아니다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은 이 DNA 검사하면 대부분 나오는데 중국 당국에서 DNA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왕리진, 아까 그 공안국장, 왕리진하고 쿠카이라이하고도 불륜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라이가 재판정에서요,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재판정에 섰을 때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은 이 쿠카이라이는 이게 맨날 미쳤다. 그리고 항상 거짓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 왕리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악유풀처럼 딱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은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라의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불륜설이 있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왕리진하고 그 다음에 부하가 문제로 국하이라의 갈등이 생기니까 이 왕리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보시라이한테로 가요. 보시라이한테 가가지고 이게 살해가 언제 되는가 하면 2011년 11월 달에 살해가 돼요. 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두 달쯤 지난 뒤에 이 왕리진이 보시라이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보시라이는 당석이고 이 그 왕리진은 공안국장입니다. 공안국장이라면 이제 경찰국장이죠. 그래가지고 뭘 보고 가는가 하면은 국카이라이가 닐 헤이우드의 독살을 했는 내용을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이 보시라이가 성질이 팍 나가지고 왕리진이 뺨을 팍 때립니다. 야, 이 새끼야. 그거 임마 다 옛날에 다 이제 닐 헤이우드가 술 마시고 죽은 거로 다 되는데 지금 와서 왜 보고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 왕리진을 경찰국장에서 승진시켜주는데 문화부시장으로 승진시켜줘요. 사실은 외형으로는 승진인데 실제는 좌천이죠. 아무 권력 없는 문화부시장이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왕리진의 측근 7명을 수사를 해요. 연임해서 그 내막을 다 수사합니다.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중앙에서도 수사하는 낌새가 보여요. 그러니까 왕리진이 가만 보니까 이 죄를 전부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리진은 자기의 목숨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왕리진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이 청도에 있는 미국의 영사관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망명 신청을 받아요. 망명을 신청합니다.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해. 이 사실을 보시라이가 알았어요. 보시라이가 알으니까 급하죠. 만약에 보시라이가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보시라이의 비위를 까발리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칭시의 공안, 경찰이죠. 70대 차에 공안들을 몽땅 실어가지고 이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포위를 딱 해버려요. 포위를 딱 하니까 미국 영사가 미국 대통령,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후진타운한테 바로 연락했죠. 야, 어떻게 이 취해법권이 있는 영사관을 당신들의 경찰이 포위하느냐? 빨리 해결하라.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스촨성의 공안을 다시 왕창 불러들여서 다르게 또 포위해버립니다. 두 공안이 충돌할 위기에 돼 있죠. 그런데 충돌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보시라이가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제 여기에 그 영사가 주중 미 대사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해요. 보고하니까 대사가 미국의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보고하면서 이 사람의 망명을 받아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망명을 받아주지 마라. 아마도 후진타 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중국 대변인은 왕리진이 영사관에 간 것은 사적인 용무로 갔을 뿐이다. 이렇게 딱 발표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발표하는가 하면은 왕리진이 미국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두 정부 고위 관계가 합의된 거죠. 그죠? 합의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왕리진은 망명 못하죠. 망명 못하고 그래서 왕리진은 영사관에서 지 혼자 뿔뿔 걸어 나와요. 걸어 나오는 걸 중앙에서 나온 검사 기율위에서 잡아서 중앙으로 데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라이 사건의 보시라이 사건이에요. 근데 보시라이 뒷배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점인이 보이보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이보의 아들인 보시라이의 뒷배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저윤캉. 이 저윤캉은 정법석이거든요. 정법석이는 뭔가 하면 이 경찰, 그 다음에 무장경찰, 그 다음에 사법기관, 검찰, 그 다음 정보요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을 통솔하는 사람이 저윤캉입니다. 정법원석이요. 이 사람도 누구를 미는가 하면 보시라이를 미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시차이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차이후라는 사람은 중앙 그, 중앙인민군의 총사령관은 사실은 후진타오죠, 그죠? 부사령관이 누구냐? 시차이후예요. 중앙 인민군의 최고 고위직이 시차이후인데 이 시차이후도 보시라이를 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밀어. 이런 사람들이 미는데 현재 보시라이 스캔들에 의해서 왕리진만 잡혀간 거예요. 왕리진만 잡혀가고 보시라이는 아직까지 조사도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상무위원 중에 저윤캉이 상무위원 9명 중에 서열은 9위요, 9위. 맨 꽁치죠. 꽁치인데 이 정법위원회 석이란 거는 뭔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 무장경찰, 정보기관, 검찰, 재판소까지 다 관장하는 게 이 저윤캉이요. 이 저윤캉이 말 한마디면요, 재판받는 사람도 바로 풀려나. 그 정도야.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이 보시라이 처벌을 강력하게 반대해요. 반대하면은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윤캉에 의해서 사실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어요. 쿠데타를. 지금 현재 이게 2011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2년 3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2012년 3월 달이고 2012년 10월 되면은 새로운 상무위원이 뽑혀지고 거기에 시진핑이 총서기로 뽑혀질 계획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중대한 시기에 저윤캉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어요. 쿠데타 계획이 뭔가 하면은 자기 저윤캉은 뭘 건드리는가 하면요. 경찰 병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차이하고 거부심 둘인데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시차이호입니다. 이 시차이호는 200만 명의 인민군을 자기 마음대로 통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총수가 누군가 하면 후진타오입니다. 후진타오인데 여기 시차이호하고 여기에 저윤캉이라는 이 사람은 상하이방의 장쩌민의 부하들이었어요. 근데 공산당 내규에 중요한 사항은 항상 장쩌민한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후진타오한테 보고 안 하고 장쩌민한테만 보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작당을 하게 되면 쿠데타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2012년 10월 달에 상무위원 뽑잖아요. 뽑는데 저윤캉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이 자리에 보시라이를 앉히려 그럽니다. 근데 이 자리는 비위를 고급 공무원들의 비위를 검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라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의 비위를 조사하려 하는가 하면요. 시진핑의 비리를 조사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거의 다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비리를 잡아가지고 이 시진핑을 낙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윤캉이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윤캉이 무장병력은 자기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장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중난하이를 포위를 탁 해버립니다. 포위, 장갑차 이런 걸 동원해서 포위를 딱 해요. 포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포위해가지고 여기 보시라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누군가 하면요. 도널대준 재벌회장 시밍입니다. 시밍이 현재 체포되어 있거든요. 체포되어 있으니까 이 시밍을 딱 빼돌려. 여기에 그 조사하는 그 허거창이라는 그 기율 하는 검사, 기율서기 이 사람을 제압을 딱 하고 시밍을 빼돌립니다. 빼돌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윤캉이 무장 경찰이 동원됐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재빨리 그 8341 부대가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중난하이를 경비하는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동원돼서 대치하게 돼버려요. 대치하게 되니까 만약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두 파 다 공멸하게 돼요. 두 파 다 망합니다. 망하니까 후진타오하고 장쩌민이 협의를 했어요. 야, 이거 무장 충돌하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우리 타협을 하자. 그래서 타협했는데 그 타협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이 후진타오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보시라이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이 보시라이는 퇴타를 일으키려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시라이를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이방 쪽에 우방구하고 저우융캉 이쪽은 보시라이 사건은 그것은 음해이기 때문에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허거창 중앙기율검사위라는 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반부패 검사,
반부패 검사장 이 정도쯤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하이방 같은 상하이방인데도. 그래서 장재민이가 결론을 탁 내려줍니다. 좋다, 좋다. 그러면은 보시라이 조사하자, 하자. 됐죠? 조사하는 대신에 이 현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그 총서기가 완벽하게 그 군병력하고 경찰 무장 병력을 장악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타오니 너 2012년 11월이 되면은 너가 총서기에서 물러나는데 네 중앙군사위 서기직 주석직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네가 갖지 마라. 갖지 말고 그때 CGV한테 바로 넘겨줘라. 그전에는요 안 넘겨줬거든. 바로 넘겨줘라. 그러니까 오케이 넘겨주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후진타 장점 쪽에서는 후진타에서는 당대에 연기하자 그러는데 후진타는 연기 못한다. 그래서 결론 보시라이 조사. 그다음에 중앙군사위 주석직 시진핑한테 11월 달에 넘겨주는 거. 그다음에 당대회는 그대로 11월 달에 하는 걸로 결론을 딱 내리고 부병력은 철수.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저윤캉 문제입니다. 저윤캉은 정법이 서기거든요. 서열은 9위이지만은 사실은 정법이 서기는요. 이 9명 중에 서열이 거의 두 번째 해당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조사할 수 있는 자리가 정법이 서기요. 저윤캉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당 지도부의 허가 없이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중난 하의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윤캉은 해임됩니다. 해임돼요. 자, 해임되는데 문제는 저윤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이 저윤캉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공부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석유 기술자가 돼요. 그래서 석유 기술자가 돼가지고 석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석유공사에 들어가요. 석유공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아주 성실하게 해가지고 석유공사 회장이 됩니다. 중국 전체 석유의 공급 문제, 그 다음에 중국 전체 석유 생산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가 저윤캉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실했는데 회장이 딱 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돈을 만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만집니다. 그래서 이 저윤캉은 항상 자기 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다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 뇌물로 필요한 사람한테 뇌물을 엄청나게 써요. 엄청나게 쓰면서 드디어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별명이 백계왕이요. 백계왕이라는 게 뭔가 하면 100마리 닭 중에 왕이다라는 뜻이요. 그거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그 시골에 닭 기를 때 보면은, 마당에 암놈이 100마리 있어. 쏜놈은요,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이 한 마리의 쏜놈이 100마리에 다 교미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수탉이요. 근데 저윤캉도 1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 아니고 400명이었어요. 그 정도의 타락한 사람이 바로 이 저윤캉입니다. 타락의 온상이요. 네. 근데 이 사람하고 누가 주로 많이 자는가 하면 중국의 중앙 TV 있죠, 그죠? CCTV. CCTV 아나운서 거의다가 저윤캉의 예인들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저윤캉의 스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진핑을 암살하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쿠데타로 보시라이를 추대하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라이 부인이 국하이라이잖아요. 국하이라이가
보시라이보다 이 조윤캉이 굉장히 위치가 높잖아요. 그죠? 높으니까 이 보시라이 대신 국하이라이가 청탁하러 가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 그 다음에 또 조윤캉이 또 이 아주 그 나쁜 일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비서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조항지처가 문제가 돼. 조항지처를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조항지처 살해를 했다라는 그런, 어, 설이 있습니다. 먼저, 시진핑 암살 기도설인데요. 시진핑, 이게 2012년 8월 달이에요. 8월 달인데, 이게 베이다이허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입니다. 그 전이고, 그 다음 베이다이허 2달쯤 지나면 시진핑이 총수가 돼요. 2달 전에, 시진핑이 참석한 내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라고도 합니다. 또 한 번은 실패했죠. 또 한 번은 시진핑이 건강검진할 때에 독침으로 죽이려고 이것도 한번 시도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 베이다이허로 가는 승용차에 화물차가 덮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다 실패했죠. 그 다음에 조윤캉이 자샤오에라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거의 어, 저, 어, 조윤캉보다가 한 30살 가까이 적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워. 아름다운데 CCTV 아나운서예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도 이 자샤 오에가 혼인신고 하자라고 했겠지.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많았는데, 왜요? 좀 지나면 조윤캉 죽고 난 뒤에 재산 자기 거 되는데, 그럼 이 혼인신고 하려면은 그 조광지처가 왕수하라는 여인인데, 조광지처가 문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윤캉이 자동차 사고로 자샤, 왕수화가 죽습니다. 죽는데, 죽고 난 뒤에 소문이, 조윤캉이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죠.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나중에 2012년 이후에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다 잡고 난 뒤에 보시라이는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이 포청천의 충칭의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정축제했느냐? 5조 정도 됐어요. 5조 이상 돼. 엄청난 돈을 부정축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간암으로 판정이 돼요. 간암 초기인데 석방돼. 그다음에 저윤캉도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원래 그 저윤캉은 중앙상무위원이잖아요. 중앙상무위원은 원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원래 불문율로 되어 있어요. 근데 테타와 관련되면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뇌물액이 얼마냐? 뇌물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2천억 원. 이게 중국은 뇌물 부정축제했다면요? 조단위요. 보통 5조. 중앙상무위원쯤 되면 전부 다 10조 이상 다 돼. 이렇게 해서, 저윤캉은, 무기징역으로 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것은 이제 보시라이 스캔들이요. 보시라이 스캔들인데 또 하나의 스캔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보시라이 스캔들 못지않게 재미있는 링지와 스캔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링지와 스캔들을 거쳐서 드디어 시진핑이 1인 독재 정치로 갈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이유는 보시라이 스캔들하고 링지와 스캔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권력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진핑의 강력한 지배체의 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